뉴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 수뇌부와 대면하는 날입니다. 자, 이들은 그동안 국회나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들입니다. 계엄은 경고용이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첫 대면을 한 거죠. 대통령은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 계엄 당일 국회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주 2회인 탄핵 심판도 매주 한 차례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오늘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국회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계엄군 사령관 대면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지 않고 주로 눈을 감은 채 사령관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한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치인 체포 등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여부 등을 따지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상식에 근거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현재 매주 2번씩 잡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의 첫 증인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헌재에 나와 계엄 당시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대통령 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증인 신문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나 지금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대통령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질문에는 답을 아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충격적인 대화를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있지 않나요? 제가 들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한 차례였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아마 저랑 1회 전화를 받았고 아까 동영상 나와 있듯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대통령이 물었고 증인이 국회 앞에 도착했는데 무척 복잡해서 인원이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더니 이에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나요? 기억나나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예.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드립니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검찰의 증거에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유도 신문을 받은 건 아니었다고 했고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국회 측 권유는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 조사 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오늘 헌재에 나와선 대통령의 체포 지시도 의원들을 막으란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회 측의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그런 적은 예. 없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사령관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관으로 가지 않고 국회 본관 외곽 경계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 매뉴얼상 저희는 내부에 들어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네. 대통령에게서 내려온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가 상황계통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수방사 병력은 상황계통으로 지시도 받은 적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비아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 이 전 사령관이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대거 쏟아내면서 탄핵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과 증언이 갈릴 수도 있는 증인들이기에 이 헌재 심판에 오늘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오늘 직접 날카로운 신문에 나섰습니다. 재판관들의 질문과 그 답변, 김정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던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인지 물었습니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내란죄로 기소된 게 억울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지금 좀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하죠.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나 내용 등에 대해 추가 답변을 이끌어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예.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면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이 전 사령관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을 할 때 여의도에서 멀리 있는 지휘관을 부른 게 진압시도 목적이 아닌지 추궁하기도 합니다. 굳이 지시를 한 이유가 그 조성현 대령이 그 무슨 진압하는 파트 쪽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울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훈련을 시켜온 유일한 지휘관입니다. 계엄 당일의 정확한 재구성을 위해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 보려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부하에게 불러줬다는 의혹을 받으며 체포조 가동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오늘 헌재 심판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며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부하에게 불러주며 체포 구금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수천 페이지 증거 자료를 보면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며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형사 재판에서 엄격하게 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도 형사재판 관련한 사항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엄군이 체포 목적으로 휴대했다는 수갑과 포승줄에 대해선 여 전 사령관은 군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0시 40분쯤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가 나가 있다고 말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선 방첩사 요원 출동 시간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과 관련해 재판에서 따질 것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 청장과 제 기억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 심리는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증인, 계엄 당일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날선 발언을 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잠깐 정리했다가 탄핵 심판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시간 넘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은 끝났고요. 조금 전 6시 45분부터 마지막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신문이 관심이에요.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증언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홍장원 전 차장은요, 오늘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의 기존 진술 내용을 바꿀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좀 없으신지? 네, 변함 없습니다. 네, 오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 전화기에 대통령님 이렇게 표시가 떴고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홍 전 차장 증언 전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추가 발언을 했다던데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증언이 끝난 직후에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자신이 국회에 감사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다고 밝혔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 지시 전에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했고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불러 군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에 대해서는 자신이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기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면서 서버에 대한 실제 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은 모레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헌법재판소가 홍역을 치르고 있죠.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 위헌 인지 판단을 미루기로 하자 여당은 기세를 높이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재판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을 선고 당일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재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겁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바로 헌재입니다. 이에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오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일반 잡범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경망스런 짓을 헌재가 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문 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헌법재판소라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숙고해. 민주당은 여당이 매일같이 헌법재판관을 물어뜯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서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결국엔 탄핵 결과마저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망동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공당입니까? 국회 탄핵소추 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재에 대한 공격은 헌법 파괴이자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청구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점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지 18일 만입니다. 그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거나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걸로 전망해왔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겁니다. 통상 구속 취소 청구는 재판기간 구속으로 이미 형기를 사실상 채워서 구속 실익이 없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관계자도 통상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는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지난 구속기간 구속을 취소할 만한 변화 사유가 있다고 볼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경우 검찰은 항고할 수 있고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 국회에는 또 다른 계엄군 수뇌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인지 요원인지 논란이 있었죠. 곽 전 사령관, 대통령이 의원이라고도 했고 요원이라고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회 내란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계엄 당일 대통령이 끌어내라 한 게 의원이었냐, 요원이었냐는 질문에 둘 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 전화했는데 처음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두 번째엔 요원을 빼라고 했단 겁니다. 대통령이 요원을 빼내라고 할 당시 본청에 군 요원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 당시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오늘 국회 내란 특위 청문회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계엄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요원 발언을 의원으로 회유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이틀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요원이란 발언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의원으로 유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김병주 의원이 할 때 작전 차장을 했죠. 밑에 참모였습니다. 최초에 한 말하고 바로 몇 초 사이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정회 때 민주당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스리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회유의 대상입니까? 사과하십시오.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싸가지? 싸가지?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찰 공소 내용에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 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는 증인들 사이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늘도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며 몰아붙였지만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벙어리 행세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이 계엄 이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태현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부터 국가기록원 종합감사에 들어갔습니다. 3,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감사로 2020년 7월 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대상에 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등 부실 관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을 받았죠. 예.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 중에 그 헌법기관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의 절차를 거치냐고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는 과거 벌어진 일들을 주로 보는데 계엄 관련 기록물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감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계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 상황을 체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이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항소심이 접수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첫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의도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는 내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최근 여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랜만에 국회에 나왔는데요. 야당의 공격,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대선 출마 여부까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조민기 기자입니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날 유일하게 고개 숙이기를 거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국무위원을 전원이 일어서가지고 무조건 사과하라,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검도를 넘는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대통령 접견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 인사들의 옥살이와 면회 경험을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감옥 갔다 온 분이 많잖아요. 면회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말씀 아니에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강력히 반대했을 거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기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지요. 최근 지지율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상식적인 말들만 했을 뿐인데 국민들이 요즘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또 다른 여권 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헌재 결정 이후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정치 원로와 만나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탄핵 심판 결론을 본 뒤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 상황을 보아서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현실을 반영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고 야권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등판 시점에 대한 관측도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민주당에선 비명계가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목소리를 키울 새 플랫폼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섰는데 친명도 보고만 있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명계가 이달 중순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총회를 엽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부터 원외 인사까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 창구를 만들고 이를 조직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비명계 주자 개개인의 목소리만으론 이재명 독주 체제를 상대할 수 없다며 크게 아우르는 구심점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세가 줄어든 비명계가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귀국 후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김두관 전 의원을 만날 계획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고뇌를 모르지 않으나 개헌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며 개헌론으로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추대론을 경계했습니다. 친명계는 날을 세웠습니다. 왜 우리 당의 제일 에이스 세터 뒷머리만 배구공으로 때리냐. 이 대표 팬사이트에서도 비판의 총구를 밖으로 돌려라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충돌을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40대 남성이 오늘 자수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신의 연설 모습을 유튜브에 올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그런데 어젯밤 이 영상 밑에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쓸어버리자는 말에 주저앉아 울었다. 인생을 바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전 씨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에는 폭탄을 언제 어디에서 쓰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제폭탄이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폭력은 한 번도 비호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댓글 게시자 추적에 나섰고 오늘 오후 경북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이 쓴 댓글이라며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전화조사에서 장난 댓글이었다며 전한길 씨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전국이 극강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체감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 내내 춥다는 예보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절벽이 얼음 기둥으로 뒤덮였습니다. 한탄강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확 들어 마셨더니 코가 쫙 늘어붙는 그런 추위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겪는 추위예요. 둘둘 마른 수건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1시간여 만에 꽁꽁 얼었습니다. 바위에 내리쳐보니 몽둥이처럼 딱딱합니다. 강원 설악산은 영하 22.7도, 철원은 영하 22도, 경기와 서울도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서울에도 발령됐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북미와 동북아 한반도 양쪽으로 갈라져 내려오면서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를 직접 강타하고 있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도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과 세종, 호남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 15cm 내린 것 같고요. 내 집 앞이니까 그냥 치우는 거예요. 올 초 돼가지고 처음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40cm, 호남 30cm, 충청 서해안도 15cm 이상 눈이 내리겠습니다. 폭설의 한파,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매서운 입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 서희원 씨가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죠. 요즘 같은 날씨에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 젊은 층도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20년의 세월을 거쳐 재회한 뒤 2022년 결혼한 가수 구준엽 씨와 대만 유명 배우 서희원 씨. 결혼 3주년을 앞두고 서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서 씨는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서 씨의 나이는 48세인데 전문가들은 젊은 층도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폐혈증 쇼크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폐에 다른 병들이 있었을 때 그런 면역 반응이 과격해지면 폐가 굳어져 버려요. 섬유화되고 악화되면 폐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폐렴 감염을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증상에 더해 숨이 차거나 숨 쉴 때 통증이 느껴지면 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호흡곤란이라든가 좀 더 심각한 증상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은 치사율이 3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어르신들도 독감에 걸렸다면 일단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가 중국부터 때렸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전체 관세율이 110%에 달하는 품목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각 오늘 자정에 맞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But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100%인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은 110%로 태양광 웨이퍼는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와 텅스텐, 알루미늄 등도 35%로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현재 약 $30, 우리 돈으로 44,000원에 팔리는 인기 장난감의 경우 48,4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가격이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등의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firmly opposed to this unwarranted increase, and we do believe that this is in violation of the WTO rules. 미중 간 극적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대변인을 인용해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번 주 후반까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가 관세 소식에 온종일 출렁이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에 한동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관세 전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관세를 올린다는 말 한마디로 원하는 걸 얻어낸 셈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폭탄 조치가 시행 약 12시간 전 전격 미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협조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30일간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And they'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이로부터 6시간 뒤에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하고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고 펜타닐 밀수를 통제할 전담 차르를 임명키로 트럼프와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로선 관세 압박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은 겁니다.
트럼프는 여유가 넘치듯 캐나다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Canada become our 51st state. We give them protection, military protection.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료품 가게나 마트에선 미국산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거나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관세 시한폭탄은 일단 멈췄지만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가 보여준 관세 활용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부터 SK 최태원 회장까지 우리 기업 총수들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인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우현기 기자가 전합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은 이른 아침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AI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How was your meeting? 이어 정시나 카카오 대표를 만나 공동 제품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There's so much of Korea. If you think about all the industry here, from energy to semiconductors to internet companies, it's really a sort of unbelievably strong place for the adoption of AI. A great market for us. 올트먼의 오후 행선지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오늘 방한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 3자 회동을 가진 겁니다. What's the main agenda at the three-part meeting? Yes,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update on Stargate and potential collaboration with Samsung Group. 올트먼은 손 회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굳건한 동맹을 맺은 상황. 중국의 딥시크가 맹추격하는 가운데 올트먼이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까지 AI 연합전선으로 끌어들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딥시크 나타나면서 샘 올트먼이 좀 조급해졌다. 누가 많은 연합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큰 경쟁력일 텐데 샘 올트먼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글로벌 AI 시장을 놓고 한미일 3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매운맛을 예고했던 금융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은 부당 대출이 이뤄졌는데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해준 금액만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많은 7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시중은행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대출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금품과 향응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 3,800억여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는데 우리은행이 2,300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35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중 62%에 달하는 451억 원의 대출은 임종용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1,54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있었습니다. 매운맛 결과를 예고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 금융사들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부당대출 등 위법 행위 및 협법 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우리금융은 검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문화와 경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눈 쌓인 중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를 몰고 와 마구 헤집고 다녔습니다. 15억 들여 만든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써보기도 전에 난동을 피운 겁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설날 밤 눈 쌓인 중학교 운동장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승용차는 하얀 눈으로 덮인 운동장에서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며 질주합니다. 빙그르르 차량이 돌아가고 눈보라까지 일으키며 이른바 드리프트도 연습합니다. 5분여간 운동장을 내달린 승용차는 학교를 나와 사라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새로 인조 잔디를 깐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 8개월 동안 해가지고 저 아이들 때문에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자체인데. 학교 측은 운동장 인조잔디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불러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 중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쌓인 눈에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집 앞에 쌓인 눈 속에 뛰어드니 성인 한 명이 완전히 파묻힙니다. 주차된 차량도 눈에 뒤덮여 자취를 감춥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눈을 치워봤더니 쌓인 눈의 높이는 성인 허리 높이에 이릅니다. 폭설 탓에 철도, 항공편 등이 발이 묶이고 운전하기도 걷기도 어렵다 보니 아예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朝5時起きた時点で結構もう胸あたりくらいまでこう雪が来ていて、みんな出勤が難しいって状況だと思います。はい。今日いきなり100センチみたいな感じなのでちょっとびっくりですね。 홋카이도 남부 오비이로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24시간 동안 124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관측사상 1일 최고 강설량을 55년 만에 갈아치웠는데 이 지역 2월 평균 강설량보다 3배 많은 눈이 하루 만에 쏟아진 겁니다. 70センチから6日にかけて多いところでは100センチの降雪量を予想しているところです. 홋카이도의 눈은 그치고 있지만 모레까지 니가타나 아오모리 등 혼슈 서북부 지역에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란 의심은 들지만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측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과 청와대 공직자가 선거 개입을 한 걸로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소 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송 전 시장 측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함양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죠. 김기현 의원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해 당사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궤변 같은 판결이라고 법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은 판사의 출신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설범식 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명수 키즈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법 문구까지 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니 국민의힘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대의 선거 범죄로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전 정권을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청문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갔다는 무속인이 나왔는데요. 배신할 상은 뭘까요? 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점집을 자주 찾아서 누가 배신할 상인지 물었다고 하죠. 이 점집의 무속인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를 조금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진을 몇 차례 보여주셨었어요.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누구의 운을 많이 물었을까요? 평소에도 운에 관심이 많았다죠? 네, 취재해보니 군인일 때도 이 운전병에게 사주를 물어서 자신과 맞지 않으면 갑자기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의 사주를 자세히 물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했을 경우에 잘 되면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무속인의 청문회 출석, 이 관심 끌기용일 뿐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무속인한테 뭐 얼마나 얘기를 했겠으면 신빙성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민주당이 자기 그릇만큼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이 와 있는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문전박대 어딜 가요? 네,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소속이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이죠. 이 제일 먼저 대권 선언한 이 의원 두고 민주당은 친정 복귀가 목표라는 의심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한 목표는 메이저 당의 복귀라고 봐요. 복당해서 잘하면 당권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잘 되면 대선 후보까지 단일 협상해서. 이 의원이 정말 친정으로 복귀를 할까요? 이 친정에서는요, 안 올 거라는 전망과 함께 문전박대 가능성도 내비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의 선명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끝까지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 대선 준비가 아니고 개혁신당 내부 문제 덮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경선을 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굳이 무슨 출마 선언을 합니까? 국민의힘에선 함께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준석 의원 본인도 지금 갈 생각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을 이유로 들면서 끝까지 마이웨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기름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콩반쪽도 나눠먹는 그 졸렬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사람을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한번 보죠.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즘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별명이 창드래곤이라고요. 네, 오늘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도 나왔는데요. 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예비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에 밀리지 않더라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입니다. 경제적 발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예비비 확보 그 논의 없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총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거고, F4 회의는 예비비나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무슨 곧 유튜브 실버 버튼도 받는다던데 이건 뭐예요? 네, 이 총재 취임 기조가 시끄러운 한국은행을 만들자였는데요. 경제기관 중 처음으로 구독자 10만 명 달성한 거죠. 현안과 사회 이슈에 시끌벅적하더라도 소신 밝혀온 이 총재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할 정도로 낡고 위험한 곳에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지자체도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1층 외벽이 절반 이상 뻥 뚫려 있고 파이프에선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건물 내부도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나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제치해놓고
이거 살 데가 못 돼요. 죽겠어요. 여름엔 빗물이 새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보일러를 넣기면 한 달에 5, 6만 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열이 다 밑으로 빠지니까 15, 6만 원? 경기 부천에 있는 이 연립주택은 지난 2015년 시설물 안전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건물주나 지자체는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째 방치된 채 여전히 11명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이러니까 살려고 하지도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임대 아파트라도 해줘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해결도 안 되고.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무너질 것 같은 상태지만 2등급 판정을 받은 후 최근까지도 79명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2등급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주택이 6곳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2주 대책 방안을 포함시키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아이 없는 농촌을 바꿔보겠다며 시작된 농촌 유학. 신청자가 늘고 있는데요. 승마나 골프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을 떠나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전학을 이른바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썰매를 타며 신나게 노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외에도 도심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 40분 거리에 있는 승마장으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하라와 채은이는 농촌 유학센터에 머무는 유학생들로 승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말터를 빗기 시작합니다. 아, 따뜻해. 난 추운데. 원래 우리 그 말 다 탔을 때 칭찬할 때도 이렇게. 말을 타기 전 교감부터 하는 겁니다. 말이 무섭고 다가가기도 무서웠는데 한 4-5번 하니까 말이 좋아졌어요. 말 타면서 친해지고 먹이도 주고 시키기도 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순창군의 유소년 승마단에 가입을 한 거였어요. 주말 내내 이틀 동안 매주 가서 이제 배우죠. 또 다른 농촌학교. 선생님이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학생의 자세를 꼼꼼히 살핍니다. 조금만 더 세우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봐. 이렇게 하면 휘두르는데 편해 안 편해? 창고를 개조해 만든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필드에 나가 배웠던 동작도 다시 해봅니다. 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접근성도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런 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전북과 전남, 강원에서 특히 활발합니다. 학생 한 명당 많게는 한 달에 6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주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방은 어떨까, 막 곰팡이는 없을까 막 했는데 또 막상 와서 봤는데 그냥 시골의 할머니지 느낌 단정하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거 비용도 지원하다 보니 유학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했는데 여기 오면 악기도 불고. 강원도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2023년보다 올해 모집 인원이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간다 서창우입니다. 기온이 급강하하며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터지는 동파 사고도 속출했는데요. 맹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현재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중부와 경북은 한파경보가 발효된 곳도 많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제주 산간에 30cm, 호남에 20cm 이상 더 오겠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출근길 채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체감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서울 영하 5도, 전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되겠고요. 서해안에는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도전받고 있는 동맹의 가치, AI 분야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 그리고 일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에 와 있는데요. 720조 원짜리 이 큰 AI 프로젝트를 걸고 한미일 기업들 삼각동맹의 진가를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AI 동맹 깃발 오르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